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원래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동방취미 경향을 나타내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된 편견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서양은 그동안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숙하고 정상이라는 식의 인식을 만들며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권력과 지식의 단합으로 하나의 진리로서 자리하게 된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를 비판하여 정통적인 동서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정의는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여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부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전사를 다루고 있는 거고, 3부는 현재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고, 조금 미진한 면이 있는데, 그 미진한 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이제 벨푸어라는 사람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모로 상징적이죠. 벨푸어는 여러분 역사에서 벨푸어 선언의 그 벨푸어죠. 팔레스타인의 유태인 독립국가를 설립키로 한 그 유명한 선언이죠. 벨푸어가 이제 영국 외무상이겠죠, 아마. 처음에 이 사람을 끌어들인 거는 이제 여러모로 시사적인 거죠. 벨푸어 선언의 주인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동양에 관한 뒤쪽에 나오는 동양화하는 방식을 얘기한 건데, 이제 뭐 이집트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이집트라는 객관적 사물은, 또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말하는 대상은 이집트에 관한 영국의 지식을 말한다. 즉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지식이 대상을 역으로 규정해야 되는 방식을 얘기한다. 뭐 인식론에서도 흔히 하는 얘기지만 이제 오리엔탈리즘에서도 일반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크로모 얘기를 하면서 종속종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생학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히틀러에서 이제 우생학적인 종속종족, 그러면은 지배종족이 나오겠죠, 당연히. 뭐 이런 우생학적인 차이, 그 다음에 인종과 민족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것, 규정하는 것, 이런 건 크로모들의 상식은 근대에서 등장하는 분류의 인식 체계하고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고, 말과 사물에 등장하는 이제 에피스테메, 특정한 시기의 에피스테메에서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퀴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분류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분류라는 것들은 지식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계층화하는 거죠. 우열이 생기죠. 그래서 종속종족이라는 것은 크로모 자신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대의 지식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이 곧 권력이 되는 거. 이건 피드백 관계인데, 여기서 보면은 종속종족이면서 오리엔탈리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죠. 동양적 사물을 조사, 연구, 판결, 훈련,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교실, 감옥, 도감 속에 배치하는 동양에 관한 지식인데, 거의 푸코의 책에 나올 법한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 종속종족이라는 거는 첫 번째 명명이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종속종족이라는 뭐 명명, 네이밍 또는 개념을 특정한 대상과 결부시키는 두 번째 네이밍, 명명이 따라 붙겠죠. 그러한 이제 인식 체계가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방식들이 보편적으로 당대 인간들에게 작동할 때 종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까지, 벨푸어 선언이 나오기까지는 20세기 초반이에요, 그죠? 벨푸어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이제 전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초기에 이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하는 어떤 연원을 찾아보면은 뭐 말 그대로 뭐 동방박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수 탄생과 관련된 마르코 폴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책에서는 대체로 이제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로. 그죠? 그리고 특정한 오리엔탈리즘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 점령이 이제 영구적이지 않고 사실 점령했다 철수했는데 상징적인 사건이 놈들이 그때 이제 오벨리스크라든지 유물들을 막 훔쳐가잖아요. 오벨리스크는 아직도 파리에 전시돼 있죠. 자기네 남의 유물 훔쳐다가 자기네 수도에다 전시해놓은 어이없는. 우리나라 이제 남대문 훔쳐다가 도쿄에다가 설치해놓고 뭐 이런 거가 비슷한 거죠. 어이없는 짓. 또 하나는 이제 레셉스라는 사람의 이제 수에즈 운하 건설을 드는데 수에즈 운하는 이제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연결됐던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 근데 하나의 세계가 왜 오리엔탈리즘과 관련이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좀 살펴볼 만한 중요한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 이제 아시아협회 1822년에 창립됐던 아시아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실베스트르드 사시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르낭이라는 사람. 르낭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언어학, 문헌학과 이제 관련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담론 측면에서 또는 지식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해 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동양을 동양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시와하고 르낭이죠. 근데 사시와 르낭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동양을 동양화하면서 사악한 욕망을 품은 일부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마르크스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크스 얘기를 하면서 그 마르크스의 인도 분석 얘기를 하잖아요. 영국은 인도에서 이중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파괴의 사명, 또 하나는 뭐예요? 재건의 사명이라는 거잖아요. 그 파괴해야 된다고 보죠. 파괴해야 된다고 보면서 낡은 아시아 사회를 파괴하고 서양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아시아에 심어야 된다고 이제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보의 사도 마르크스가 아시아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파괴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파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 파괴는 희망을 가지고 특정한 역사적 주체의 희망의 이면을 얘기한다면은 아시아에서의 파괴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전면적 부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리엔탈리즘의 저자인 사이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서구 중심적인 그다음에 서양 중심적인 가치 체계를 잘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하죠. 이제 밀한테도 자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밀한테도 그런 게 나타나죠. 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선구적으로 앞장선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미개한 종족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유론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서양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 담론의 체계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왜 진보적인 지식인들조차도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우리 이제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사이드가 규정하는 오리엔탈리즘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즉 서구가 동양을 하나의 명백한 대상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자신의 복속하에 둘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전략을 수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복속시킨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리엔탈리즘,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것이고, 주요한 주체로서는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 영국과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미국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한 관심사는 동양 중에서도 본인의 태생과 관련된 중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도 중동의 일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마르크스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왜 동양에 대해서 이런 그 왜곡된 사고 체계를 갖게 됐을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동양에 갖고 있는 전면적인 총체적인 하나의 사고 체계라고 할 것까지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에 관한 어떤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서양은 사실 동양에 대해서 공포와 선망을 갖고 있었죠. 실제로 훈족 또는 뭐 훈족의 대이동, 그 유럽에서 아틀라가 나오는 475년 이제 서로마가 멸망할 때
들어왔던 연쇄적인 이동, 그 다음에 이제 몽고, 다양한 동쪽에서 들어오는 폭력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있었고, 르네상스와 이제 근대로 다가가면서는 동쪽에서는 폭력의 어떤 상징은 이슬람.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라든지 상당히 많은 유럽의, 지금 우리가 유럽으로 분리되는 많은 지역이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아람브라 공전이라든지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은 유럽 내에 어떤 상존하는 어떤 공포였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명백한 타자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타자가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이 처음에 목표로 한 거는 이슬람에 대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곡 같은 데서 마호메트를 지옥에 떨어진 인물로 묘사하고, 끊임없이 마호메트를 유럽문에서 어떻게 묘사해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을 묘사하는 동시에 동양인들을 묘사하죠. 기독교 세계에서 이슬람은 현존하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 타자성의 또 다른 이름이 마호메트는 항상 사기꾼이면서 동양인들을 묘사되는데, 재밌는 거는 예수 자체도 사실은 동양인인데 예수는 동양인들을 묘사되지가 않죠. 그리고 사기꾼으로 묘사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후대 요즘의 보증에 따르면은 예수상에 등장하는 피부 색깔은 다 틀렸다는 거죠. 예수는 사실은 조금 더 피부가 검고 유럽 인종보다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중동 쪽에 가까운 섞인 이런 느낌에 가깝게 고증이 되고 있죠. 당시에는 그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결국 이제 정의 되는 거죠. 명명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안에 타자인 이슬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동양에 대한 선망, 열등감 것들이 강력했는데, 이제 근대화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근대화를 추진하고, 그 속에서 서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타자, 서구 전체로서 극복해야 될 전면적인 타자가 이슬람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전면에 서 있는 존재였죠.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하나의 세계라는 것들은 자기 안에 타자를 몰아내는 과정이죠. 자기 안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민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게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마치 국토 수복운동처럼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단합해야 된다는 어떤 종교 플러스 민족이 결합된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으로 이제 이슬람을 몰아내고 유럽을 기독교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이제 그 단계가 첫 번째 자기 안의 타자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면, 영토상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강력해진 물리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동양을 하나로 만들면서 자기 밖의 타자를 자기 안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확립하는, 자기 안에 있는 이슬람과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됐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이란, 그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근대화를 통해서 근대화 또는 자본주의가 어떤 정치적인 혁명,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특정한 단계에서는 점점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론적인 또는 학문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식에 기반한 정당화 기제가 자기들 내부에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폭력과 지식과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그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나타난 파시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히틀러의 생각에 동의했고, 유태인 학살에 또 동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아주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수용했어요. 그 민족이 독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근데 오리엔탈리즘은 그보다 훨씬 수세기에 걸쳐서, 이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 수세기에 걸쳐서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DNA 속에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타자를 몰아내고 자신의 존엄감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느낌을 떠나서 분명한 역사적 맥락하에서 사이드가 정하는 오리엔탈리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옥시덴탈리즘은 그럼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호명의 주체와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성학에서 명예자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명예자지만 많이 들어봤죠, 요즘. 그러면은 여성학에서 반대편에, 그러니까 명예자지는 여자의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가부장적인 질서를 내면화하고 기득권에 있으면서 오히려 페미니스트의 반하는 입장에선 생물학적 여성을 일컫는 말인데, 그럼 반대편에 남자가 페미니스트이고 그런 가부장 질서에 반할 때 그런 경우에 명예보지란 말을 쓰느냐? 쓸 수 없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생식기를 표현하는 두 가지 자지, 보지란 말을 쓸 때는 하나는 어떤 권력과 우월, 억압의 어떤 휘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건 그 반대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명예란 말과 그것들이 결합될 때는 자지하고만 결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시덴탈리즘도 이런 젠더적인 거와 비유해서 말한다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거는 오리엔탈리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특정한 근대사회의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사이드에 의의가 있는 것은 근대사회의 그러한 거대 기제를 해명해냈다는 거죠. 다른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서양의 제국주의적인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아비투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동양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오리엔탈리즘. 동양은 피동성으로, 그렇지만 이제 알아야 되긴 하지만 피동적으로 동양은 정의될 뿐이죠. 모아나 캐릭터처럼. 동양은 이제 정의되고 난 다음에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잘 바뀌지가 않아요. 잘 바뀌지가 않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아들하고 이제 입맛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집, 내가 사는 집에는 이제 신 음식을 잘 안 먹어. 신 음식을 잘 안 먹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은 우리 신 거를 좀 먹자. 내가 갖고 있는 몸에 어떤 나이가 들면서 하는 상황과 신맛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좋으니 다른 사람들도 먹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들이 단호하게 자기는 신맛이 싫다 그래서 야, 네가 신맛이 싫은 거는 네가 싫어해서가 아니야. 네가 그것을 명확하게 싫어한다는 의지를 갖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다른 데 가서 여기저기 신 거를 먹어봤는데 먹기 싫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마르크스나 밀이 생각했던 한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의 입맛 자체도 그 부모, 가장 큰 스펙이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규정하는 한 7, 80% 이상이 부모인데, 부모가 물려준 DNA나 또는 DNA가 다르다 하더라도 신거를 많이 먹는 집안에서 컸으면은 어릴 때 먹였으면 신거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본다면. 근데 그걸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나는 신맛을 싫어해라는 판단으로 가는 거지. 서양인 전체에게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DNA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은 중요한 분석임과 동시에 구조 자체는 남다를 건 별로 없는데, 다만 거대 담론으로서 서양과 동양의 문제를 이렇게 해명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구조 자체는 그렇게 참신한 구조는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나왔던 그 조선족에 대한 명칭은 그러면 오리엔탈리즘과 신맛이 싫어와 비견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기간이나 그 다음에 소위 착근이라 그러죠. 또는 영어로는 embedded라고 하는데, 그 기간, 그 다음에 착근된 정도, 의미 측면에서 그건 상당히 약하죠. 정도가. 조선적이라는 것은 오리엔탈리즘과 비교한다면 그보다 훨씬 강한. 그리고 그러면은 중국이
중화라고 내세웠던 그 인식과 오리엔탈리즘은 또 다른 거죠. 중화는 타자성이 아니죠, 그죠? 1인칭의 선언이고, 오리엔탈리즘은 2인칭을 통한 1인칭의 그 회복 방법이잖아요. 중화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서 어떤 자신들이 대외적인 어떤 팽창과 약탈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단지 지식 권력 이러한 부분적인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리력과 당대의 사회 전반의 분위기 모든 사회 기제, 문화적 기제, 정치적 기제가 총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정렬돼서 형성된 서양 자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특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계속 반복되는 문장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이 책이 이제 의미를 갖는 것도 이런 대목에 있겠죠.